주간 브리핑. 2015년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노동절을 맞아서 시민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 노조가 없거나 금지한 나라도 많다. 그런 곳에서 가혹한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늘 산업재해를 입고 보호받지 못한다. 또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 노조가 없거나 금지한 나라도 많다. 그런 곳에서 가혹한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늘 산재를 입고 보호받지 못한다. 노조 운동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노조 옹호는 처음이 아니지만 최근 미국 노동관계위원회가 하청 노동자들의 본사와의 단체 교섭권 인정 결정을 내리면서 노동운동에 힘을 실어준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다. 이 결정이었지요. 오바마 대통령은 또 노동조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미국의 보수정당, 공화당 대선 주자들을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에서는 이 나라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백만장자, 억만장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금융기관과 환경오염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만 올려다보면서 어디선가 번영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경향신문 사설이 있는데요. 오바마의 연설을 보면서 새삼 한국의 노동운동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마다 무역의 날에 수출기업에 대한 치하 연설은 빼놓지 않고 있지만 노동절에는 노동자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집권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대기업 강성노조가 휘두르는 쇠파이프만 없었다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겼을 것이라며 연일 노동조합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고 있다. 노조를 기업활동의 장애물로 여기거나 노동자의 단체 행동을 범죄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미국을 방문해서 우리에겐 역시 미국이라고 했던 김무성 대표가 오바마 대통령의 노조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그가 진정 미국에서 배우고자 한다면 왜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의 미국을 노동운동이 만들었다고 했는지부터 고민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런 내용의 사설이었습니다.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될 뉴스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상봉하기로 하고 거동이 불평한 상봉자에 한해서는 한 분이나 두 분의 가족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남북 적십자 실무진이 무박 2일 동안 팽팽하게 줄다리기 협상을 벌인 끝에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씩 두 차례에 걸쳐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은 각각 250명 또 200명씩 생사 확인 명단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내일 컴퓨터 추첨으로 5배수를 선발하고 나이와 직계를 따져서 2배수로 압축한 다음 최종 명단을 선정합니다. 재정 건전성이 감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386조 7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11조 3천억 원, 3% 늘어난 규모입니다.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을 6.2% 늘려서 전체 예산의 3분의 1로 122조 9천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국방 예산은 4% 늘어난 39조 원으로 비무장지대 전력을 극대화해서 강한 전투력을 구축하는 데 집중 투자됩니다. 정부의 씀씀이가 늘어서 국가 채무는 50조 원가량 증가해 처음으로 GDP의 40%를 넘을 전망입니다. 国外に住んでいることを理由に
却下してはいけない。もうそれだけですね、シンプルに。要するに法律にはそんなことは書いていないんだから、そんなことはしてはいけない。나가사마 야스이사 한국 원폭 피해자를 돕는 모임 변호사가 나라 밖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법률에는 그런 것이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는 일본과 의료 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차등 지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 재판소는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도 일본 원폭 피해자와 똑같이 대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 밖에 거주하며 생존해 있는 피폭자는 4,200여 명입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산양 약선 막걸리, 팡팡 꽃배달, 연지연 곰탕, 선대인 경제연구소 공동 제공입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일염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하하,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여기요, 막걸리 하나 주세요. 막걸리 달라니. 이모님,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주세요.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아직도 몰라?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몸에 좋은 곰보배추로 만든 약선 막걸리야. 향도 좋고 부드럽고 맛있네요.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100% 우리 쌀로 만든 전통주야. 막걸리는 쌀로 만들어야 속이 편하고 숙취가 없거든.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촌사람닷컴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촌사람닷컴을 검색하세요. 문의 1899-4188. 정부가 잔뜩 군부를 피우더니 결국 실행에 옮길 모양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머리 기사입니다. 청와대와 교육부가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추석 전에 이를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논란이 됐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국 확정 발표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2017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국정으로 배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달 말에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분류해서 고시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의 발행 주체와 종류는 추후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죠. 당장 서울, 경기 등 10개 시도 교육감이 공동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했는데요. 그동안 정부는 고등학교 한국사 검인정 교과서들의 오류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1월부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검인정 교과서들의 오류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정부로 하여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검토하게끔 견인한 주체가 있죠. 바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보수 매체들입니다. 정부가 보수 매체들에게 외주를 줘서 이렇게 군불 피우기를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하간 정부와 보수 언론의 합작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로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자, 근데 동아일보는 또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 그러니까 지난해 1월 정부는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고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특히 결정 시기가 임박하면서 여당이 나서서 국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국정화를 강행하는 형국이 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네. 1차로 군불을 피운 것은 조선일보, 동아일보고 2차가 바로 여당이었군요. 앞서서 17개 가운데 10개 지역의 시도교육감이 공동성명서를 냈다.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해서 전해드렸는데요. 한겨레 12면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들은 성명서에서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사회가 이룩해온 민주주의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으며 자율성과 다원성의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 지금은 국가주도적 관리와 규제 대신에 민간 자율과 자치의 시대로 가고 있다. 존중과 배려 속에 다양한 가치가 상생하는 세계 시민교육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고 국가주도의 획일적 교육을 탈피해서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되는 자율적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시대 역행적인 국정화다. 이런 지적이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중앙일보 오피니언란도 주목됩니다. 이하경 중앙일보 논설주간 역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정주영을 끌어들입니다. 중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조차도 한때 중국의 현대화 전망에 대해서 회의했다. 의심했다. 1985년 7월 키신저가 한국을 방문해서 정주영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만났다. 키신저는 중국이 공산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만 시장 경제 체제로 간다면 그동안 공산주의 체제에 익숙했던 의식구조와 관행이라는 타성, 소득 격차 확대에 의한 계층 간의 불만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 불안이 야기돼서 좌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주영 회장은 내 견해는 다르다. 불과 반세기 정도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살았다고 해서 이들 피 속에 뿌리 깊이 내려온 최고의 장사꾼 기질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 뭐 중국은 잘 아시는 대로 이 장사꾼의 나라 아닙니까? 예, 정주영 회장의 말은 또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혼란과 차질은 겪게 되겠지만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중국은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다는 겁니다. 박정웅 씨가 쓴 책이 있죠. 이봐 해봤어? 예, 이 책 제목이 이러한데요. 이봐 해봤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주영의 예언대로 중국은 G2 국가로 성장했고 현대 기아차는 지난해 중국에서 자동차를 팔아서 29조 원을 벌었습니다. 네, 이 수익을 노동자들, 특히 하청 노동자들과 나눴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정주영의 안목이 키신저를 이겼다는 겁니다. 초등학교만 다녔지만 정주영은 자유분방한 상상력과 차원을 달리하는 통찰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다. 그는 평소 나는 재벌이 아닌 성공한 노동자라고 말했다. 남들이 규정한 정체성을 거부하고 재벌은 곧 기득권층이라는 고정관념을 해체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소 1,001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거쳐서 북한 땅을 밟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실행했다. 소떼몰이 방북은 우리를 괴롭힌 분단 체제를 유쾌한 방식으로 야유한 일격이었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라는 평화의 공간을 탄생시킨 남북 화해의 장엄한 퍼포먼스였다. 그는 1,001마리의 소와 함께 총 한 발 안 쏘고 휴전선을 북으로 밀어 올린 것이다.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정부는 현재 검인정 교과서들이 편향적이고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만든 교과서 채택률이 0%인 것이 불만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국가가 역사 해석의 권리를 회수하는 것은 극단적인 방법이다. 정주영은 달리 보기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고 남북 화해의 이정표를 세웠다. 화가 났다고 북한식으로 가면 정주영은 죽어도 나오지 않는다. 이 자본가를 띄우면서도 국사교과서의 다양화를 강조한 이하경 논설 주간의 칼럼, 매우 주목되는 필지입니다. 한겨레 오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매년 재정 적자가 대규모로 쌓이면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의 국가 채무가 250조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예산 내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386조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국가 채무가 250조라. 걱정되는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진 영향도 있겠지만은 세수 확충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입니다. 세수 확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역대 정권별 재정 적자 그리고 부채 증감 추이가 그래프로 한겨레에 실렸는데요.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17.6%였고 노무현 정부가 28.7%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32.2%로 불어나더니 박근혜 정부는 41%로 눈덩이처럼 확대됐습니다. 누적 재정 적자도 167조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는데 말이죠. 정부는 그동안 채무 비율 40%를 한계선으로 삼아왔는데 내년에 그 선을 넘게 됐습니다. 이 엄청난 부채, 사실 규모도 그렇지만은 증가 추이가 상당히 신속하다는 점이 더욱 걱정됩니다. 예산 관련한 소식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12면입니다. 해상 초계기 P3C로 불리는 해상 초계기가 해군에서 가장 쓰임새가 다양한 무기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군요. 1995년 8대가 도입돼서 현재까지 해상 감시 활동, 조기 경보, 또 정보 수집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북한의 잠수함 위협이 증대되면서 잠수함 킬러로 주목받고 있고 제주도 추자도 인근에서 침몰한 돌고래호 구조 현장에도 동원됐습니다. 이 P3C 핵심 부품은 바다 곳곳을 샅샅이 살피는 레이더 세트입니다. 레이더, 적외선 탐지체계, 전자전 장비, 그리고 자기 탐지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당 가격이 9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해군이 레이더 세트를 구매해놓고 이를 10년 넘게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가 폐기하거나 해외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구매할 때 정밀한 수요 조사를 거쳐야 하죠. 이거 정말 꼭 필요한 건지, 반드시 기묘한 쓰임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살피고 이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 것은 비단 국가뿐입니까? 민간에서도 사실 그런 면밀한 검토,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수요 조사가 없이 필요 이상으로 사들여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수요 예측 기법의 정확도가 미흡해서 실제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군요.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 의원이 육해 공군의 문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이 사용하지 않아서 재고로 쌓여있는 무기 부품이 총 7,149만 점. 7,149가 아니라 7,149만입니다. 11조 771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군요. 예. 물론 무기 부품이 얼마나 필요한지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2,600억 원어치나 되는 무기 부품이 10년 동안 창고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건 이거는 알고도 이렇게 비싼 거 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돌고래호 사고 관련한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12면입니다.
해경은 2012년부터 340억 원을 들여서 선박의 입출항을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해경안전센터에 SOS 신호를 자동적으로 보내는 기능을 가진 위치 발신 장치를 어선에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참으로 필요한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2년 1차 사업 때 도입된 V패스 단말기에는 SOS 버튼을 누르거나 외부에 설치된 송수진 안테나가 거치대에서 분리될 경우, 그러니까 사람 손을 타지 않더라도 이게 위기가 감지될 경우 SOS 신호가 자동으로 발신되는 이런 방식의 장치를 어선마다 달게 했던 것이죠. SOS 신호가 발신되면 가까운 해경 상황실 모니터에 어선 표시 색깔이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고 알람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해경은 2013년 2차 사업에서는 기존 기능에다가 선박이 옆으로 60도 이상 기울면 위험을 자동적으로 알리는 SOS 알람 기술을 추가한 한 회사를 납품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선박의 기울기에 따라서 알람이 발신되는 기능 등이 추가되면서 대당 가격도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5만 원 올랐습니다. 이후에 해경은 그해 8월부터 12월까지 2만여 척의 어선에다가 기울기 감지 센서 기능이 추가된 V패스를 정부 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걸 보면은 할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기가 막힌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후에 해경은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기울기 감지 센서 내장 V패스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좀 칩니까? 조금만 기울어져도 계속 알람이 작동하니까 이거 너무 지나치게 작동하는데 이런 판단을 했던지 해경이 이걸 그냥 꺼버렸다는 거예요. 예. 과작동을 이유로 해서 해경이 2014년 5월 선박이 60도 이상 기울더라도 자동으로 SOS 신호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능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거 잘했다고 표창까지 받았는데 이걸 꺼버렸다니 이렇게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조선일보 12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일보 28면 보면은 해경이 브리핑 때마다 말 바꾸기를 한다 이런 지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주해경은 4차 언론 브리핑을 어제 했습니다. 사고 당일인 9월 5일 표류 예측 시스템을 사용하는 도중 오류가 발생해서 국립해양조사원에 표류 예측 시스템상 예상 위치 자료를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그런데 9월 7일 그제 3차 브리핑에서는 표류 예측 시스템 활용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또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9월 7일에는 표류 예측 시스템 활용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 근데 9월 8일에는 표류 예측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서 국립해양조사원에 자료를 요청했다. 하루 사이에 발표를 뒤집은 것입니다. 또 돌고래호의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앞서 소개해드린 V패스 이 신호가 9월 5일 사고 당일 저녁 7시 39분에 최종 소멸된 것을 해경이 확인한 시점 요게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1차 브리핑에서는 사고 당일 저녁 8시 40분이라고 했다가 3차 브리핑에 가서는 8시 25분으로 이게 또 정정이 됐습니다. 한편 돌고래 1호 선장이 사고 당일 저녁 8시 10분 상추자도 추자항으로 회항한 다음 추자해경 파출소를 방문해서 돌고래호와 통화가 안 된다라고 통보했던 사실은 1, 2차 브리핑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3차 브리핑에서야 처음 공개됐습니다. 승선원 명부에 있었지만 돌고래호에 탑승하지 않은 승객과의 통화 사실도 언론 보도 이후에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뭘 자꾸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해경, 고심 끝에 없앴다고 했는데 그런 해경이 언제 이렇게 슬그머니 부활이 됐는지 그리고 또 이번 사고에서 재현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이른바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의 불씨가 다시 지펴졌습니다.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예고한 겁니다. 무상보육 이거 사실은 하긴 해야죠. 그러나
중앙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역점을 두고 또 자기들 예산을 이렇게 조정해가면서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이 시도교육감들한테 다 떠넘겼다는 거죠. 교육감들은 또 예산을 떠넘기는 거냐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 예산에 편성하라. 지난 5월에도 이야기했지만 2016년 정부 예산에 편성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일방통행식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지정 추진은 지방교육 재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유초 중등교육의 황폐화와 교육 대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명백하다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뭐 이게 달라지는 게 없는 정부입니다. 하여튼 마음만 먹으면 끝까지 갑니다. 이 투지와 이런 집념은 정말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신면을 봐도 뭐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게시 사건을 촉발시킨 심리전단 핵심 요원이 징계를 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뭐 거기에 따른 심판을 받아 마땅할 텐데 지난해 말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당사자는 사이버사 요원인 이모 씨였습니다. 33살 여성인데 지난해 11월에 중사에서 상사로 승진됐다는 겁니다.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검찰단이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에서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점을 참작해서 이중사, 이 사람을 불기소 처분하니까 곧장 승진을 단행했던 겁니다. 이중사가 쓴 글들 한번 돌이켜볼까요? 트위터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업적을 칭송하면서 오빤 MB 스타일이란 동영상을 올리는가 하면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시발단의 윤정훈 씨의 글들을 리트윗한 그런 일들도 했었습니다. 자신을 평범한 워킹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전혀 평범하지 않은 워킹맘이죠. 예.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중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댓글 공작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중징계 대상이다. 군은 이중사의 승진을 철회하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 1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부실한 독립유공자 서훈관리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훈장을 중복 추소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보훈처는 또 지난달 12일에는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1963년 독립장을 주소한 김태원의 유족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명이인의 후손이 훈장을 가로챈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입니다. 가로챈 사람한테 뒤집어 씌울 일은 아니죠. 보훈처가 잘못 알고 추서를 했으니 뭐 이건 보훈처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지난달 4일에는 독립유공자 김정필의 증손자로 알려진 70대 남성이 증조부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양심선언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국가보훈처, 자기들이 해야 할 본래 업무는 이렇게 엉성하게 하면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에서 빼는 뭐 그런 일이나 하면서 월급을 타가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한겨레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KBS 탐사보도팀이 취재한 이승만 박정희 정부 시절 친일 행적자 훈장 수여 관련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의 방송이 뚜렷한 이유 없이 몇 달째 미뤄지니까 취재 제작진이 성명서를 내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인호 KBS 이사장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 대한 KBS 경영진의 눈치 보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제작진 및 탐사보도팀 일동은 사내 게시판에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올려서 지난 4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훈장을 받은 전체 70만 명의 훈포장 명단을 최초 입수해서 분석한 끝에 대한민국 정부가 친일 행적자는 물론이고 일제 식민 통치를 주도한 일본인에게까지 훈장을 수여했다는 사실,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정부 시절 친일파들에게 가장 많은 훈장을 수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6월, 7월로 잡혀있던 방송 일정이 계속 밀리더니 계속 방송 예정 목록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KBS 관계자는 성명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메르스 때문에 방송이 수년된 탓에 원고가 지난주 수요일에 왔고 데스킹을 보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는군요. 메르스 때문에 이런
친일 훈장 보도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4시간 메르스 보도만 했습니까? KBS가? 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조선일보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3일 조현준 효성 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조대식 주식회사 SK 사장 등 기업인에 대해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의결했습니다.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서는 정우택 정무위원장의 동생 문제 때문이란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는 겁니다. 효성은 조성래 회장을 비롯한 효성 경영진이 현재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외에는 뚜렷한 이슈가 없습니다. 다만 정우택 위원장 동생이 지난해까지 효성그룹에 30여 년 근무하면서 재무부문 사장을 지냈습니다. 이 사람 검찰의 효성그룹 분식회계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분식회계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해서 기소 대상에서 배제됐는데 이후에 효성과 정우택 위원장 동생의 관계는 이렇게 틀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상훈 효성 부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는데요. 당시 이상훈 부회장이 국감에 출석해서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증언하니까 정우택 위원장은 재판과 관계없이 증인의 양심을 두들기고 싶다라면서 직접 거세게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인 신문이 동생 문제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정우택 위원장은 사실무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제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강기정 의원과 충돌을 빚은 정우택 위원장 아닙니까? 그때 강기정 의원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예.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9월 6일에) 있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이번에 지금 우리 정무위에서 국감 증인 채택하는 것 참으로 이상한 증인 채택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 출석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채택을 앞두고 있는 안 속에는 롯데 증인이 전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협의하겠죠. 우선 왜 오늘 합의가 안 되고 있는지를 먼저 누군가가 책임있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또는 양당 간사님. 이에 대해 답변하는 위원장.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여야 간사 간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부르는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듣기는 합의가 안 봐졌어요. 도대체 왜 롯데가 다 합의됐다는데 왜 증인으로 안 온가를 제가 듣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당 의원들의 일반적 생각은 뭐였냐면 이분이 그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나타날 테니까 이분이 직접 처음에 나오는 것보다는 지배구조 문제니 이것을 잘 아는 우선 롯데의 그 사장이라든지 이를 잘하는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좀 얘기를 좀 들어보자.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만큼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하여간 그 얘기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롯데 사정을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변명이 나왔어요. 강기정 의원의 항의에 정우택 위원장도 폭발하는데 이 사람 어디다 소리를 질러 그래? 어디다 소리 질러? 어디다 소리를 질러 그래? 어디다 소리 질러? 여봐.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왜 소리를 질러 그래? 여당 의원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데 무슨 여당 의원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걸. 여기서 여당 위원장님이십니까? 여기서 여당 위원장님이십니까? 당신이 위원장인가 아니면 여당 간사인가 되묻는 강기정 의원의 말에 정우택 위원장 두 번째 폭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당 의원들 왜 가만히 있어? 이거 가만히 듣고 있어 이런 소리를. 여당 의원들 왜 가만히 있어? 이거 가만히 듣고 있어 이런 소리를. 정의하세요, 위원장님. 야당 의원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어요. 정의하세요. 여기 위원장 당신 혼자만 있는가? 위원장이 좋아하는 사람만 증인으로 채택해서 되겠나? 이렇게 따지는 강기정 의원. 정의하세요, 위원장님. 아니 정무위원회가 혼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정의하세요. 위원장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아니 내가 언제 나만 있다고 그랬어요? 위원장이 좋아하는 증인은 다 채택하고 말이야. 자 정의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 논객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강기정 의원을 질타하는데 아니 재벌 총수가 국감에 나가서 증언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길게 합니까? 길어야 뭐 몇 분 아닙니까? 몇 분 동안에 야당 의원들 호통치는 거 따지고 그 앞에서 머리 몇 번 숙이고 뭐 의례적인 얘기하는 게 재벌 개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지금 국감에서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의원도 있는데 메르스 사태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문에 저것은 야당원들의 아주 대표적인 일종의 갑질이다. 메르스 사태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이 맞는다면 이재용 부회장 이런 말씀은 왜 하셨나? 메르스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환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미스김, 거래처에 화환 하나 보내주세요. 정말요? 아니, 미스김한테 꽃 보내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부장님, 꽃 배달하면 팡팡 꽃 배달이에요. 모르셨어요? 팡팡 꽃 배달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서 주문하면 그때마다 10% 적립이 되고 소개받은 친구가 팡팡 꽃 배달을 시키면 또 저한테 7% 적립되고요. 그렇게 해서 쌓인 포인트로 영화, 여행, 명품 쇼핑은 물론 10,000포인트부터는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고요. 미스김, 팡팡 꽃 배달 내가 보낼게요. 어머, 부장님이 주문하실 거면 팡팡머니 추천이는 저로 해주세요. 네, 팡팡 터지는 혜택과 즐거움 팡팡 꽃 배달.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팡팡머니 앱을 설치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네이버에서 팡팡 꽃 배달을 검색하세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와규를 한가득 넣은 가마솥에서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국내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온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최근 미국발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하락 등 요동치는 세계 경제 흐름을 면밀히 짚어드립니다. 출범 3년간 슈퍼차이나 리포트 론칭을 기념해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푸짐한 보고서 구독 이벤트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리포트 베스트 20, 저성장 시대 경제의 큰 흐름에서 찾는 투자의 기회 보고서와 5대 경제 이슈 긴급 정리 특강 수강 기회 등 3종 세트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문의는 070-7584-2050, 070-7584-2050. 홈페이지는 sdinomics.com입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최근 새누리당 안에 물갈이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진앙지는 새누리당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대구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로 낙인 찍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가까운 현역 의원들이 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대구 서문시장, 경주 월성 유적지 발굴조사 현장 등을 찾았지만은 이례적으로 대구 지역 현역 의원들에게 불참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동선이 공교롭게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의 지역과 겹쳤습니다. 대구 달성의 이종진, 대구 중남구의 김희국,
대구 서구의 김상훈, 경북 경주의 정수성 의원의 지역구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갔지만 모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이 의원들은 사전에 대구시와 대구시당, 경북도당으로부터 참석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아서 얼굴조차 내밀 수가 없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이들 지역의 출마를 노리는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들은 대동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동행했던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신동철 정무비서관은 대구 출마설이 파다하고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경주 출마설이 파다합니다. 이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대구 방문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증폭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막강한 대구 경북의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배신 유승민의 측근이 표적인가? 새누리당의 심상치 않은 물갈이설, 오늘 한국일보가 7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에게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나에게 TM테크의 일감을 주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TM테크,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상득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 출신의 박모 씨가 실소유주로 있던 회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지난 6일에 이구택 전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한 결과 TM테크와의 거래에 이상득 전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포스코 전현직 임원들에게서도 이구택 전 회장의 후임인 정준양 전 회장에게도 이상득 전 의원 측에서 TM테크 관련한 청탁이 있었으며 이후에 TM테크의 하청 계약 규모가 대폭 늘었다는 진술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상득 전 의원 측은 그런 일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박영준 전 차관은 더할 이야기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묘한 차이가 느껴지네요. 오늘의 날씨. 오늘도 큰 일교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전주의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서늘한데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면서 꽤 덥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에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박창식 한겨레 논설위원의 아침에 빨 칼럼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목이 혼자만 하겠다는 무늬만 통일론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을 위해 정작 필요한 남북 당사자 간의 대화와 교류 협력을 전혀 진전시키지 못하고 아까운 2년 반 세월을 허송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목함 지뢰 사건을 놓고 거칠게 대치하다가 겨우 남북 대화의 출발선을 만든 정도다. 통일 논의가 겉으로만 무성하고 실제로는 통일에 전혀 다가서지 못하는 모순된 현실이 조성된 셈이다. 통일의 당사자인 북한을 빼놓고 주변국들과 통일 외교를 한다는 생각도 기이하기 짝이 없다. 당장 중국이 통일 외교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비쳤다. 박 대통령이 조속한 통일을 주장하니까 시진핑 주석은 남북 사이의 장래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 이렇게 맞받았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천명한 이래 남북 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4 정상선언에 이르기까지 남과 북이 거듭 확인해온 당사자 사이의 자주적 대화의 원칙을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깨워준 모양새가 된 것이다. 평화 통일은 당연히 남과 북이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에서도 남과 북이 협력해야 한다. 과거 우리 사회에는 평화통일론과 무력통일론이 충돌하다가 전두환 정부가 민주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발표한 1982년 이후 무력통일론은 공론의 장에서 사라졌다. 통일을 입에 올린다고 모두 통일론이 아니다. 이제 통일론도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인지 아니면 혼자 하겠다는 무늬만 통일인지를 구분할 때가 됐다. 무늬만 통일을 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침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